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명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명국사학당의 주제는요, 고려의 경제예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리고 정리까지 해봤죠. 내용 정리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리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고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잘 나가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고려의 경제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그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의 경제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텐데요.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예요. 이게 삼국 남북국,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고려, 조선의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요렇게 이제 시기를 좀 보통 경제에서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역사는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발전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발전해요. 뭐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요. 자, 고려를 지나서 조선도 조선 전기까지는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이 마지막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회도 다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 경제를 공부하면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는 거죠. 기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보통 예전에 고대라고 불렀으니까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 요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만큼이었다면 사실은 이게 길어 보여서 그렇지 변화된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변화된 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 옛날,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의 어떤 그 경제의 흐름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은 그 다음은 반복 플러스 약간의 알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경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왜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사실 요 시기는, 그러니까 삼국부터 남북국 시기는 약간 시스템이 아직은 완비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앞에도 이해가 되고 뒤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도 막 외우고 이것도 따로 막 외우고 이것도 따로 막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변화된 것만 캐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맞아요.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려의 경제 보시면 경제 정책으로 농사를 중요시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사를 중요시 안 했던 적은 없어요. 정책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경제 정책이 어떠냐? 중농.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농을 하는데 개간을 장려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개간이 되지 않은 땅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나라가 워낙에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온갖 군데 사실은 다른 큰 나라에 비해서 개간이 안 된 땅이 거의 없을 정도죠. 황무지가 얼마 없었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다 논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화되기 이전 뭐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논밭이 엄청 많았어요. 논밭이 아닌 곳도 공터도 많았고. 근데 고려시대는 뭐 말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간을 하면 그 땅을 주기도 했고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간을 나라에서 장려를 했었고요. 농번기, 농사가 번거로운 시기, 한마디로 농번기는 바쁘다는 뜻이에요. 언제? 여름.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농사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 같아요? 자,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그럼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은 일단 농한기라 그래서 뭐 없죠. 생명이 자라질 않으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 여름에 사람들이, 농민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가을 하면 추수를 하죠. 근데 그 농번기는 여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김매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물을 주고 계속 풀을 뽑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씨 뿌린 거, 모를 심은 거, 그것만 생산이 돼야 되는데 땅에서는 잡초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콩밭 매는 안악내야, 뭐 배적삼이 흠뻑 젖는구나, 막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콩밭을 매야 돼. 그 매기, 김매기, 그게 뭐냐면 풀 뽑는 거예요. 계속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풀 뽑고, 그리고 물 없으면 주고, 또 나가서 또 풀 뽑고. 땅이 요만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뽑고 저기 뽑고, 여기 다 뽑고 나면 여기 또 나 있어요. 그럼 또 가서 뽑고. 자, 그게 농번기가 언제라고 그래서 여름. 여름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농번기에 뭐 요역이랄지 이렇게 해서 나라에 뭐 저수지파고 이런 데다가 동원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특히 뭐 저수지 같은 거는 물이니까 그나마 좋은데, 뭐 어디가 뭐 성이 약간 허물어졌는데 뭐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동원하고 그러진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농민이 안정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백성들, 그 지금 국민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거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세금 감면, 그리고 고리대 제한. 제가 고리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리대예요. 고리대. 높은 이자의 대출. 대는 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이자의 대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왜? 이 귀족들이 고리대를 한 다음에 땅을 뺏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라에서 빈민구제 창고로 의창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전, 이거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점포,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수공업 정책으로 나라에서 그리고 소에서 수공업을 실시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 국가 재정의 운영에서 일단은 재정을 국가에서 운영한다. 가장 핵심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국가에서 재정을 운영한다. 이럴 때는 세입과 세출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재정 운영이다 하면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부패가 심해지게 되면은 걷기는 걷는데 심지어 더 많이 걷어놓고 쓰질 않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재정 담당하는 관청,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호부하고 3사.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만지고 쓰고 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호부. 3사는 출납을 담당하거나 회계를 하는 그런 기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이렇게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양한과 호적. 이 양한과 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뭔가를 측량한다. 양한이라는 건 그거예요. 뭔가를 측량했어요. 재다 양자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재서 써놓은 장부. 이게 양한이고요. 그 다음에 호적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죠. 인구 장부잖아요. 자, 여기도 장부, 여기도 장부. 나라에서 인구 말고 또 알아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백성들의 재산. 그죠? 세금 이제 거두려면은. 근데 옛날에는 재산이 뭐라고 그랬죠? 재산이 뭐라고 그랬죠? 토지하고 노비예요. 여기서 나오지만. 토지하고 노비이기 때문에 지금 노비라는 것은 일단 체크하기는 좀 힘들고, 백성의 이 머릿수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 노비나 천민 빼고 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여기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호적과 함께 토지 대장이에요. 이거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하고 인구를 파악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인다. 자, 여기 토지, 여기는 인구.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관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무엇으로 줬는지. 이건 이 뒤에서 나오니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무엇을 걷었느냐. 자, 일단은 조세라 그래서 토지세를 일단 걷었어요. 다들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세, 토지세는 토지가 있는 사람은 내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 내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가 없는데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사람들 대부분 다 농민이었어요. 평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농민이었어요. 그러면은 농민인데, 분명히 농민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토지가 자기 게 아닌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장농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소장농이 많을수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농장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소농민들이 자기 걸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게 또 역시나 나라 말기 가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그 고려 말기 설명하면서 그 건문세족이 대농장을 경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토지세이고 10분의 1이다. 이거는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조운이라는 게 추가됐네요. 조운. 자, 조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운송을 하는데 세금이 사실 지금처럼 계좌로 샥 빠져나가고 그냥 은행에서 통장으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고 실물로 보통은 쌀 몇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쌀이나 포목 같은 거, 옷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1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그 세금이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마차로 가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조운선이라 그래서 이런 큰 배를 가지고, 물론 이제 마차로도 육로로는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배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세를 운송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좋은 길도 있고. 자, 이렇게 조운으로, 이게 조세 운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곡물. 곡물이라는 것은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산물을 얘기합니다. 자, 이 특산물이라는 게 어디서 포도가 많이 나요. 아니면 여기는 김이 잘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곳인데 우리 집은 포도를 농사를 안 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사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이라는 게 잘하면 되게 좋은데 잘 못하면, 운영을 잘 못하면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이제 조선 뒤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여기 상공하고 별공이 있는데 상공은 정기적으로 항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공이라고 하면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내야 돼,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 이거를 딱 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대비할 수 있어서 사실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나마 힘들어도. 근데 별공이라 그래서 뭔가 나라에 어떤 이벤트가 딱 생겼을 때 지금 조기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조기가 유명한 곳에서 막 잡아다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조기가 없어. 우리는 안 해.
김이 없어, 안 해. 인삼이 없어, 안 해. 그러면 또 급하게 사서 돈도 없는데 그걸 사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별공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그 세금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액에서는 요역이랑 군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역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공사 같은 거, 뭐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 그리고 군역은 이제 군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 그 성인 남성이, 평민의 성인 남성이 군역을 통해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관리들을 이제 땅을 줘서 관리의 그 녹봉, 그러니까 관리의 월급을 채워줬어요. 자, 그러면은 관리들이 어떤 식으로 그 녹봉을, 그러니까 대가를, 일한 대가를 받았느냐. 이게 이제 토지를 줬다라는 개념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왕토사상이라는 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땅은 기본적으로 다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농민들이나 어쨌든 그 토지의 어떤 소유자들 있잖아요. 원래 그 소유자들. 그 사람들에게 이거 원래 내 건데 너희들이 경작을 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 팔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나한테 받은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왕토사상의 어떤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신라에서 정전을 성덕하게 지급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도 원래 있었던 거를 그냥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던 땅을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왕토사상이 있는데 왕토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세금을 그 걷는 권리. 그러니까 왕은 소유권은 네 거니까 네가 해. 소유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땅을 사고 팔고 그 땅을 삽으로 뜰 수 있는 권리. 경작권. 자, 그래서 왕은 경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작하고 있는 그 농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땅의 주인에게 뭘 하는 겁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소유권이 있고 수조권이 있는 거예요. 수조권이 세금을 걷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권리인 소유권은 백성들한테 이미 나눠줬고 두 번째 권리가 세금을 걷는 권리인데 그거를 그 관리들한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조권 중에서 요 동네는 네가 가져가.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이만큼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떼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들한테 뭘 지급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 자, 그렇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과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 있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명칭 자체가 과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명칭이 왜 과전이냐? 이게 과자가 등급이라는 뜻이거든요. 등급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뜻. 그러니까 그 등급이 뭡니까? 공무원의 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과전은 전식과 제도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이 정확한 그런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그 공무원들이 받았었던 과전이 전식과 제도였는데 그 전식과 제도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 갑니다. 처음에는 과전이 전식과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역분전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태조대왕이 나라를 처음에 시작했죠.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개국 공신들한테 너는 이래서 잘했고 너는 이래서 잘했고. 자, 이게 뭐냐면은 역할에 따라 나누어서 준 땅이란 뜻이에요.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땅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공신들의 공. 자, 그 공을 왕이 아무리 공정하게 나눠주려고 그래도 이 객관하고 주관, 객관성하고 주관성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뭐 수치를 딱 대가지고 띠리리리 뭐 공 100 여기는 됐더니 뭐 꼭 띠리리 공 20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죠. 이건 순전히 왕의 입장에서 너는 100명을 죽였으니까 공이 100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앉아만 있어도 나한테 힘이 돼. 이러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역할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모호하다. 매우 주관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과전의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국공신이나 이런 사람들, 호족들한테 막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후대 왕들이. 이거 이걸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줘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시과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정전시과는 시작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작했다. 전시과를 시작했다. 자, 전시과를 시작했을 때 인품하고 관품을 같이 봤대요. 자, 여기서도 또 객관과 주관이 나와요. 자, 인품하고 관품 중에서 매우 객관적이다. 뭐일 수 있죠? 당연히 관품이죠. 얘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등급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인품이라는 거, 인품을 또 어떻게 잽니까? 공재는 거랑 똑같아요. 바늘을 딱 꽂으면은 인품이 200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왕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돼요. 처음에 시작했고 개정하게 돼요. 그래서 개정전시과는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직 관리한테 주는 건 괜찮은데 전직까지 다 주면은 주고 나면 이제 없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점점점 현실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쳤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칠 경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쳤다. 그래서 이제 가장 왕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전직 관리 말고 현직 관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외울 필요가 있나요? 처음에는 역할로 나눠서 줬고 시작했고 개정했고 마지막으로 고쳤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개국의 공신에게 줬고 그 다음에 인품 플러스 관품이었는데 나중엔 관품만 보는데 전현직이었고 마지막에 현직만 줬다. 이거 너무 당연한 과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지금 다 외웠죠. 그죠? 외우지 않기 때문에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시과 제도는 여기서 알 수 있지만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어쨌든 직함이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되고 즉 세습할 수는 없는 수조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습이 안 되는 수조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말고 다른 토지들도 있어요. 자, 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수조권이든 아니면 나라도 나라 땅이 있죠. 소유권이든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들을 이제 왕이 하사하기도 하고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위 관직자들한테 준 공음전이라는, 자, 공음전이라는 그 땅도 있었고요. 이거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들의 경제적인 어떤 바탕이 되죠. 이건 계속 세습이 되면서 그 지역을 거의 지배하듯이 그렇게 이제 가져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급 관리들도, 그러니까는 5품 이하, 5품 이상의 관리 말고 6품, 7품, 8품, 9품 이렇게 5품 이하의 관리들한테도 당연히 그 관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땅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을 한인전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줬었던 땅이고요. 그리고 구분전이라는 것이 유가족들, 뭔가 이렇게 공무원이었는데 유가족인 사람들이 한인전을 받거나 공음전이 있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한테 또 줬었던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에게 사원전, 농민들이 이제 원래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정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냥 고려시대는 이름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민전이든 정전이든 농민들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내장전, 관청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공예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국가의 경제 정책을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지배층은 어떻게 살았는지,
피지배층은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으면은 여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귀족들 부자였다. 근데 그 부자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가 토지랑 노비였다. 그리고 심지어 귀족들이니까 관직에 이미 당연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 수조권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 소유지도 있어요. 농민들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약탈하거나. 자, 그리고 귀족들은 당연히 누각이든 별장이든 화려하게 살고 뭐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우리 백성들이 있겠죠. 자, 일단은 백성들이 예전에 농민만 있었다면은 점점 경제도 발전해요. 그래서 농민, 수공업자,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상인도 나오고 하여튼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일단 농민부터 볼게요. 농민 생계 유지하려고 했고 개관활동을 장려했는데 그 장려한 사람들이 이들이 이제 실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개관하게 되면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인이 없는 땅인데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경작권을, 소유권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있는 땅인데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 소작권을 주기도 했어요. 아니면은 내 땅인데 황무지였어요. 그러면은 거기 황무지 개관했어? 그러면은 뭐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걷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관을 활동을 장려했고 실제로 그것을 농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 기술 원래 나라에서 좀 많이 해줘야 되긴 하지만 본인들도 스스로 많이 하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건몬세족이 토지를 많이 약탈해요. 고리대를 통해서. 그리고 과도하게 수치를 한다. 토지도 그냥 뺏어가고 아니면 수치를 과도하게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계속 몰락해 가고 그 몰락해 가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또 새로운 나라를 원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보세요. 나라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뭔가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뿌리거나 뿌린다는 게 막 무석으로 막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것들을 쓰거나 그리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실 누가 수공업을 하고 그거를 뭐 얻어 쓰고 사서 쓰고 그러지 않고 다 자급자족을 거의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청에서 필요한 수공업품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걸 관청 수공업에서 했다. 그리고 뭔가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호해서 수공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이제 슬슬 뭔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개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민간 수공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보면요.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게 약간 해결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 민간 수공업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중개자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도시의 상업 보시면 관영상점, 비정기시장, 시전, 경시서. 여기서 시전이라는 게 나라에서 이제 열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비정기적으로 그냥 뭐 오일장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백성들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경시서는 뭐냐면요. 이제 시장이 생기니까 그 시장을 경비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을 경비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으로 보자면 경찰서 같은 건데 시장에서 시장 경비를 하는 거죠. 이름에서 그냥 나오죠. 그죠? 경시서.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판을 쫙 깔아주는 시전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백성들끼리 시장을 열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상설된 시장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따리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일장 뭐 7일장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소수공업품이나 민간수공업품이나 사원수공업품 이런 것들을 판매했다. 자, 여기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시전이 늘어나고 장시도 늘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상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조선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무역에서 국제무역항이 번성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성강 유역에 있던 병란도에 대해서 병란도 정도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병란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병란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나 외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 나라 이름 뭐니? 이렇게 했더니 고려야 고려야 하다가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당연히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아라비아라고 해서 딱 그 아랍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 중에서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식국인이라고 불렀어요. 대식국인.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쟤네는 진짜 많이 먹나 봐. 그래서 대식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일단은 그만큼 그 해외 교류나 이런 것들도 슬슬 높아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고대,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이때보다는 발전한 그런 플러스 알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많았지만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